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에 몸이 좀 안 좋아서 좀 일찍 잠에 들었다가 아침에야 이태원 사고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도 충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너무도 안타깝게 떠나버린 이들의 명복을 빌고 사랑하는 이를 갑자기 떠나보낸 유가족 모두에게 위로와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이런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이야 개인 투자자 상당수가 손실 중이고 더 이상 투자에 돈을 더 끌어올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예전만큼 투자에 대한 집착이 강하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불과 작년 봄만 해도 이런 투자 분위기가 지금과는 180도 달랐던 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코스피 지수는 그토록 기다렸던 3000선에 올라타고 여기저기서 투자로 돈 벌어 은퇴한다는 사람 이야기가 방송에서 쏟아져 나왔는데요. 투자 열기가 뜨겁다 못해 투자 광풍이라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투자 분위기가 극에 달하던 작년 봄 가장 유행하던 말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벼락거지인데요. 투자로 돈 번 사람 막 등장하기 시작하고 모든 자산 가격 급등하다 보니까 특히 부동산 부분에서 임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 집 사는 꿈을 완전히 접어야 할 만큼 집값이 급등해버리니까 사람들은 한순간에 상대적으로 빈곤해져 버렸다는 말로 벼락부자 반대말로 벼락거지라는 말이 갑자기 유행을 했었죠. 주로 자기 자신을 비하해서 많이 썼던 단어인데요. 사실 이 벼락거지라는 말이 기존에 투자를 안 하던 사람들을 조급하게 만들고 투자를 하던 사람들조차도 더 공격적인 투자 성향으로 바꾸는데 상당히 큰 자극을 줬던 단어였죠. 투자업계 마케팅 차원에서만 본다면 아마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성공적인 문구이기도 할 겁니다. 아무튼 그 당시 이 벼락거지 신드롬을 설명할 때 포모 증후군이라는 사회심리학적 용어가 동시에 같이 쓰였는데요. 어떤 유행이나 흐름을 놓치거나 어디서 소외되는 걸 불안해하는 그런 증상을 포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남이 다 가지는 기회를 혼자 놓쳐서 뒤처질까봐 두려워하는 것도 이에 해당되고요. 이게 원래는 과거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가 한참 활성화되기 시작하던 시기에 많이 거론되는 내용이었는데 SNS 안 하면 유행에 뒤처지고 지인 간 관계에서도 SNS 하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 간에 서로 연락하는 빈도 차이가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친밀도 차이도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포모 증후군 때문에 SNS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때 쓰이던 포모 증후군이라는 이 용어가 투자 열기가 최고조에 달할 때 투자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도태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주면서 다시 한번 유행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철진한 이야기를 다시 꺼낼까요? 때로는 새로운 정보나 지식보다 과거의 경험이나 기록들이 미래를 위해 훨씬 더 유익한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오늘 내용을 듣다 보면 우리가 다 알고 다 경험했던 내용인데 지금 들으면 좀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삶의 기준이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았나 다시 한번 챙겨보기에는 괜찮은 내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 열린 마음으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세 하락이 시작되기 전 분위기가 좋던 작년 상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자고요. 방송에서는 어느 직장인이 코인 투자로 자산가가 되어서 젊은 나이에 은퇴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자녀들에게 조기 주식 투자 교육을 하는 이야기나 유명인 누구가 부동산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다더라 하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도배가 되곤 했는데요. 그리고 방송 외에 주변에 보이는 모습들도 사회 전반적인 투자 분위기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아파트 강아지 산책시키면서 투자 방송 보고 있던 아저씨들, 도서관에서 노트북 열고 주식창 보고 있는 대학생, 평소에 투자 이야기도 안 꺼내던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갑자기 요즘 어디에 투자하면 좋냐고 물어보는 일들도 늘어났었습니다. 안부를 묻거나 경조사 챙기는 정도의 동창들 단톡방에서는 주식, 부동산 이야기가 넘쳐났죠.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잘 기억하는 불과 1년 전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투자 열풍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섰는데요. 기업 내에서는 나태하게 일하는 직원들의 태업이 당시 큰 골칫거리가 되어서 뉴스 사회면에 자주 등장했었습니다. 주식시장 개장하는 시간에 맞춰서 화장실로 옥상으로 다 사라져버리는 직원들이 너무 늘어나서 집중 업무 시간이라는 핑계로 단속에 나서는 회사도 있었고요. 근무 시간 내내 핸드폰 숨겨놓고 주식, 코인창만 보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시차가 있는 미국 주식을 하느라 전날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오전 내내 졸거나 멍하게 있는 일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간혹이긴 하지만 퇴직금을 종잣돈 삼아서 전업 투자자의 길을 간다고 회사를 박차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기는 했었죠. 하지만 그런 것보다 특히 문제였던 건 그때 수익이 잘 나오다 보니까 월급 받아봐야 얼마 번다고 하면서 본업이 직장인임에도 일을 해야 할 목적과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소극적인 태도이긴 했지만 상사의 업무 지시에 불응하거나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일도 자주 발생했고, 직원들 간에도 투자 때문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었죠. 같은 일터에서 비슷한 소득 수준을 가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순식간에 몇 천, 몇 억씩 뛰다 보니까 대출이 많든 적든 자기 집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 두 부류로 나눠져 버립니다. 한쪽에서는 서로 자기 집이 몇 억 올랐다느니 이럴 줄 알았으면 갭 투자라도 할 텐데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완전히 멀어져 버린 내 집 마련 희망에 좌절하고 또 오르는 전세가 걱정을 하는 자기 자신을 비하하기까지 합니다. 예전에 기사에서도 나왔었지만 한 부부가 한쪽은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자고 했었고 또 다른 한쪽은 형편을 생각하자 해서 결국 전세를 선택한 부부가 집값이 급등한 이후에 사이가 너무 나빠진 나머지 이혼을 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야기도 언론에 자주 등장을 했었죠. 부동산 때문에 직장 내에서 부조화가 생길 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코인 투자 같은 그런 부분에서 투자를 하고 있던 사람, 안 하고 있던 사람들도 문제가 되었었죠.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투자를 하던 사람들은 당시에 수익률이 괜찮다 보니까 자신의 월급을 하찮게 여기는 만큼 그만큼 업무 집중도가 떨어졌었고,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형태로 근로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당시 저희 채널 댓글을 보면 그게 잘 드러났는데요. 그 당시 댓글을 보면 원래 투자에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되고 보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온 자기 자신에게 원망의 감정까지 든다. 열심히 산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세상에 이용만 당하고 사는 것 같다. 이제 일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또 어떤 댓글러들은 불난데 기름 붓듯이 이런 사람들한테 비아냥대고 조롱하면서 멍청하게 일만 하면서 살았던 본인을 탓하라고 염장 지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감정을 심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불안감과 고립감을 넘어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었습니다. 그런 이유였을까요? 투자에 늦게 합류한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을 앞질러 가야겠다고 거의 경쟁하듯이 투자에 가몰입하고 혼자만 일하다 좋은 기회 놓쳤다는 그런 피해의식 때문이었는지 업무를 더 나태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원래는 안 그랬는데 말이죠.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자, 이제 길게 이야기 안 하고 한번 반대로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불과 작년 초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이런 사고방식이나 태도들이 지금 봐도 이게 매우 정상적이고 아직까지도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그렇게나 집중했던 투자가 정말 우리가 기대한 투자 결과를 만들어 줬는지, 그리고 근로가치가 아직도 하찮은 게 맞는가요? 투자의 결과가 근로소득에 더 목매게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절대 비아냥대는 게 아니고 우리 한번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한번 성찰을 해보자는 겁니다. 앞으로를 위해서 말이죠. 근로소득이 주소득인 직장인이 그걸 망각하고 부가소득이 되어야 할 투자소득을 본업처럼 착각하지는 않았을까요? 하기 싫고 소득해봐야 뻔한 근로소득과 비교하면 투자소득은 편하고 기대소득도 높으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리가 잠시 착각하고 합리화시킨 시절은 아니었을까요? 이건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 사업소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채널 오래 시청한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투자 열기가 한창인 와중에 다들 일하기 싫어하는 그런 타이밍이 자기의 근로가치가 노력 대비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는 좋은 기회라고, 이런 기회에 살려야 한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댓글로 어떤 폭격을 당했는지 기억하시죠? 거의 가루가 되게 까였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로부터 1년 조금 더 지난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아직도 못 느끼는 사람들도 제법 있겠지만 기업들의 현금줄 본격적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몇십조 투입해서 진통제 놓아봐야 언발의 오줌 누기밖에 안 되는 거고, 기업들 현금 흐름 막히는 상황은 점점 심해질 텐데요. 필연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당장
당장에야 대규모 구조조정 들어가면 대외적으로 우리 회사 이만큼 어렵소 소문내는 꼴이 되는 거니까 서로 눈치 보면서 누가 스타트 끊을지 보고 있는 거지. 감원하는 분위기가 산업 전반적으로 조성이 되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규모와 속도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죠. 지금 전 세계적인 침체가 내년부터 거의 확정적인 상황인데 IMF 외환위기 때처럼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어본 사람은 5, 60대 이상이지. 지금 직장에서 현역으로 팔팔하게 일하는 3, 40대는 그런 거 겪어본 적 없죠. 그때만 하더라도 모두가 열심히 일하던 시기라서 누가 떠나고 남고를 정하는 게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은 완전히 다른데요. 1년 반 가량의 투자 광풍의 시기를 겪는 동안 회사에 남겨야 할 사람, 이번 기회에 털어내야 할 사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났죠. 사실상 이 투자 광풍 기간이 업무 능력과 사고방식, 태도의 검증 기간으로 작용해버린 겁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리더라고요. 코로나로 거리두기 한참 하던 시기에 재택근무 시켜보면서 웬만한 회사들은 어느 정도의 인원이면 회사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는지 사실상 다 가늠은 한 상태고, 투자 때문에 전반적으로 태업을 하던 시기를 겪으면서 부서장 차원에서도 팀원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부서장 역시도 더 높은 상사들에게 검증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팀원들하고 자기도 다를 바 없겠지만, 아무튼 부서장들은 평상시 일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같아서 괜찮게 봤는데 딱 돌변하는 거 보면서 사람 잘못 봤다는 걸 깨달은 사람도 있고, 평소에 약간 얌체처럼 일해서 탐탁치 않게 보고 있었는데 남들 다 나태해지고 업무 지시하면 불만 가득할 때 오히려 기복 없이 꾸준하게 일하는 스타일이라는 걸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투자 광풍 시기 동안 근로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다고 모두가 그렇게 말할 때, 한편으로는 누구의 근로 가치가 더 우월하고 안정적인지 테스트하고 검증되던 시기가 되어버렸던 거죠. 하찮게 여기던 근로 가치가 불황을 앞두고 다시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원금 회복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투자로 경제적 자유니 뭐니 거기 관심 가질 때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현금 흐름과 소득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전쟁을 앞두고 현금 여력이 탄약을 채워놓은 탄약고의 크기라면 지속적인 현금 흐름과 소득은 탄약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침체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라면 탄약고만으로도 충분히 버틸 수야 있겠지만, 침체의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진다면 탄약고 이상으로 탄약 공장이 중요할 겁니다. 그게 근로소득이고 사업소득이죠. 지금은 당장 딱히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자신의 일자리와 사업체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남들 다 하기 싫어하는 중요한 업무를 먼저 나서서 차고 있든,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중요성을 어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든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창출될 수 있게끔 해야 하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은 불필요한 경비 줄이고 몸집을 줄여서 버티기에 유리한 체질로 바꿔야 합니다. 현금 흐름에 방해되는 결제 안 좋은 거래처는 과감하게 미리 정리해야 하고요. 물론 이런 거래처들이 매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래 끊길까봐 돈 달라 재촉하기 어렵지만, 한편으로 그래도 꾸역꾸역 유지할 수 있는 사업체가 이런 거래처 때문에 한방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부분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마 뻔한 이야기, 고리타분한 꼰대 같은 이야기처럼 그렇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기가 전업 투자자나 자산가가 아닌 이상 지금 내 일자리와 사업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긴급하고 효율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부분은 다양한 관점이나 주제로 까먹을만 하면 말하고 잊을만 하면 또 하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